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6편 칼날 위에 세워진 이의방 정권. 임금을 폐하여 거제현으로 유배를 보냈으며 태자는 진도현으로 추방하였다. 이제 우리는 국왕의 총명을 흐리게 하여 정사를 농단한 자들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니라. 문관의 관을 쓴 자들은 모조리 참수하라! 임금의 총애를 믿고 온갖 세도를 부린 환관과 내시들을 색출하여 그 목을 저자에 내걸어라! 임금의 총애를 받던 왕광취, 백자단 등의 환관들이 저자에서 효수됐다. 또한 사졸들이 사방에서 봉기하여 판의부사 최유칭, 동지 추밀원사 서순, 국자감 대사성 이지심 등 50여 명을 찾아내어 죽였다. 문관들의 목을 베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자들이 살던 집을 모조리 때려부수라! 잠깐! 우리 무신들이 원수로 여기던 자들은 이복기, 할례 등 너댓 명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근데 이번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만도 심하거늘 만약에 그들이 살던 집까지 모조리 헐어버린다면 앞으로 그 처자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겠는가? 진준이 나서서 살해당한 문관들의 집을 헐지 못하도록 말렸으나 대장군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여보라! 개의치 말고 그자들의 집을 모조리 부수고 불태워라! 이의방 등은 듣지 않고 병장들을 풀어서 문신들의 집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이때부터 무관들은 상습적으로 평소에 원수진 사람만 있으면 덮어놓고 그 집을 헐거나 부숴버리곤 했다. 서기 1170년에 발생했던 고려 무신의 난의 진행 과정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의방, 이고 등이 정중부를 모주로 내세워 일으켰던 무신의 난은 하급 무인들과 일반 군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종식의 중책을 맡았던 문신 귀족들을 무참히 사륙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고려 무인정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전남대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처음에 무신난을 일으킬 때는 자기들을 박해한 고위 문신들 몇 명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수 그 무신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신난에 이제 하급 무신들이나 일반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무신난이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과격하게 전개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수반해버리고 이제 전혀 무신난이 딴 방향으로 전개되니까 나중에 이제 무신난이 오히려 이 처음에 주도했던 그런 고위 무신들보다 하급 무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왕도 제거가 되고 더 많은 문신들도 살해되는 그런 걸 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난을 일으킨 주동자들은 임금을 끌어내리겠다는 계획까지는 세우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 국왕의 측근 세력 일부가 항거를 하는 바람에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의종을 멀리 거제현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 옥좌인 터에 무신난의 주도 세력들로서는 시급히 보위에 오를 대상을 간택해야 했겠죠. 그런데 이의방이나 이고 그리고 정중부 등 무신난의 주축 세력이 쫓겨난 의종에 뒤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했다거나 갈등을 한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뢰옵니다. 이경우께서는 신들의 청을 사양치 마시고 용상에 오르시옵소서. 용상에 오르시옵소서.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 무신난을 주도한 세력은 쫓겨난 의종의 둘째 동생인 이경후 왕호를 주저없이 왕위 계승자로 옹립하였고
경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미력 하나마 이 나라 왕통을 물려받아 대업을 잇도록 하겠소. 형아들이옵니다. 대왕폐하. 의종의 동복아우였던 왕호 역시 사양하지 않고 옥자에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금이 고려의 제19대 국왕인 명종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듯이 의종의 바로 아래 동생은 대령후 왕경이었는데 그는 이미 의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부터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천안부로 귀양가 있는 처지였습니다. 때문에 서열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왕경에게 왕위 계승의 우선권이 돌아가야 했겠죠. 하지만 영진전문대 남인국 교수는 고려의 경우 왕자들 간의 서열이 왕위 계승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의 그 3조 조항을 보면은 왕위 계승권자를 꼭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장자이고 또 장자가 어리석으면 차자가, 차자 또한 어리석으면 여러 사람에게 추대받는 이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왕실에 태어난 왕자들은 전부 다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종 초반 연간에 중망을 얻었던 대령후 경은 이미 정치적인 정쟁과 관련되어서 정계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었던 존재였고, 그런데 고려사에는 명종의 즉위에 얽힌 설화풍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이었던 의종은 도참설을 믿은 나머지 모든 아우들을 꺼려하였다. 명종이 잠저에서 지낼 때 하루는 전첨 최여해가 꿈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아니, 무슨 꿈을 꾸었다는 게냐? 소인이 꿈속에서 이경우 나리께 호를 드렸사온데 나리께서 그 호를 받아들고 용상에 올라가 앉으셨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인이 문무백관들과 함께 나리가 용상에 오르신 것을 경하드렸사온데 깨어보니 꿈이었사옵니다. 그 꿈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만일에 대왕폐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나를 해치려 될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여기서 홀이란 벼슬아치들이 조복에 갖추어서 손에 쥐던 패를 말합니다. 어쨌든 최여해란 사람의 꿈속에서 당시 의종의 동생이었던 왕호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얘긴데 어딘가 꾸며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경후가 의종으로부터 견제받은 걸로 봐서 꼭히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후대 기록에 좀 더 상징적으로 그려졌던 측면은 왕위 계승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상당할 정도 자기 자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고려 숙종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왕위를 정변을 통해서 계승한 것도 아니고 무신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운신의 폭은 좁았을 거고, 그렇지만 이미 그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당위적인 의미를 부여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하늘의 뜻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종의 동생인 명종이 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데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의 왕위 계승이 이미 하늘의 뜻으로 점지돼 있던 일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훗날에 꾸며서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명종은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국충을 중서시랑 평장사에 임명할 것이며 정중부와 노영순, 양숙 이상 3인을 참제정사로 임명할 것이다. 또한 이준일을 좌승선 급사중으로 문극겸은 우승선 어사중승으로 삼을 것이며 이소홍을 좌산기 상시로 이고를 대장군 위위경으로 이의감을 대장군 전중감으로 채원을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다. 여기서 무신의 난과 관련된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죠.
우선 무신 반란의 간판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던 정중부는 이전까지만 해도 문신들만이 할 수 있던 종이품 벼슬인 참지정사에 올랐고 이의방의 형인 이준의가 정삼품의 좌승선으로, 그리고 의종에게 부패한 환관을 처벌하라고 송곳 같은 상소를 올렸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문극겸이 우승선으로 승진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물론 무신난 당시 팔품 벼슬에 불과했던 이고와 이의방이 종삼품 대장군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물론 이러한 인사발령은 임금인 명종이 마음대로 내린 것이 아니라 무신 정권의 실세인 이고와 이의방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신들의 세상이라지만 문신을 배제하고 정치를 할 수는 없었겠죠. 의종 때 무신난을 연구한 외국의 학자로 그 하와이 대학의 에드와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이야기로는 무신난이 그 무신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종이 그 대령경 사건 때 그 많은 문신들을 유배 보냈는데 그 유배 보낸 문신들이 의종한테 불만을 품고 무신난에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문신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의종 때 의종에게 불만을 품은 문신들이 처음에 다수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신들이 반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문신들이 이제 소외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종삼품의 대장군 지위를 차지한 이고 이의방과 그보다 지위가 더 높은 참지정사 정중부의 세력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인국, 김당택 두 교수는 입을 모아서 정치적 실권은 이고와 이의방에게 쏠려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주로 이제 정계에서 배제됐던 인물들 중심으로 정계가 다시 재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인사발령상에서 나타나는 그 무반들도 보면은 크게 원로 그룹들, 정중부라든가 이송과 같은 좀 뭐 원로 그룹들하고 난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 함께 포진되어 있긴 한데, 상징적으로 정중부나 이송 같은 경우에 문반 관직을 띠고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건 상징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핵심되는 자리는 뭐 난을 주도했던 이고라든가 이방, 이들에게 실권이 장악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정중부는 그러니까 이의방하고 이고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고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난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주도권은 이의방, 이고 같이 무신난을 주도한 사람들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중부는 고위 무신으로서 참여했으니까 이제 또 이의방하고 이고가 자기보다 그 고위 무신들 이들을 대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정중부가 아마 이의방하고 이고보다 높았겠지만, 그러나 정치적 실권은 이의방하고 이고가 장악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명종이 즉위하여 이의방이 죽기 이전까지의 정권을 이의방 정권이라고 하지 정중부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70년의 무신의 난을 정중부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에 보면 이의방과 이고 등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을 일컬어 무신의 난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인의 난이라고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후의 정권을 지칭하는 말 역시 무신 정권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인 정권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신난을 기준으로 해서 무신난까지는 무신난이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무신, 무인, 고려사부터가 같이 혼동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무신난까지는 무신이지만 그 이후에는 신하라는 것이 조금 약해지니까 오히려 무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무인 정권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실론에서 그 무인 정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반란은 임금의 신하로서 일으켰기 때문에 무신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후에 들어선 정권을 지칭할 때에는 왕은 실권이 없고 실질적인 권력을 무반의 실력자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서의 의미가 강한 무신보다는 무인이란 말을 써서 무인 정권이라 하는 편이 타당하다. 김당택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명종 제위원년 봄, 대장군 이의방의 집무실에 한 가지 첩보가 날아듭니다. 대장군, 중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한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대장군 한손과 장군 항공, 신대여, 사직제, 차중규, 이 자들을 가만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작당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그 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의방, 이고가 조정 신하들을 함부로 죽여서 충량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니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나쁜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들이 명을 재촉하고 있구나. 당장 가서 놈들을 잡아다가 모두 목을 베야겠습니다. 잠깐! 그 중에서 차중규는 평소 나하고 친했던 사이이니 죽이지 말고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대장군이며 장군 벼슬을 가진 5명의 무신들이 졸지에 살해되거나 귀양을 갑니다. 그 난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거기에 또 나름대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 난을 주도했던 인물 내부의 갈등 구조로 봐야 되겠죠. 물론 좀 더 이제 그 이고라든가 이방과 같은 주도적인 집단하고, 그다음 그 주도적인 집단도 기본적으로는 하급, 중하급, 무인의 무반직을 띈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거느린 병력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아마 그 집단 내부 간의 갈등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난이 바로 되면서 아직까지 어떤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측면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양상이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고려사나 고려사 조로 등의 사서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의 고려 조정이나 혹은 군사 조직이 위아래의 위계 질서도 엉망이었고 하급 군사들의 경우 제대로 통제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오품 벼슬 아친 병문왕중 진윤승의 집에 병졸 한 명이 찾아옵니다. 나리, 급한 전갈이옵니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지금 대궐에서 어명이 내렸습니다요. 어명이라 했느냐? 예, 나리. 지금 당장 소인을 따라서 대궐로 가시지요. 일찍 도착한 사람에게는 대왕폐하께서 정삼품의 승선 벼슬을 내린답니다요. 뭐라? 승선 벼슬이라 하였느냐? 알겠느니라. 앞장서거라. 어서 가자. 이쪽입니다요. 그래. 아니, 대궐로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어이, 병분왕중 진융승 내 이놈! 이놈이 이건 뭐라 했느냐? 니놈이 감히 이 칼을 치우지 못할까? 내가 오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넌 내 칼에 죽어줘야겠다. 왜 이러느냐? 니놈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수성사라는 사당을 건축할 때 내 놈이 공사 감독관을 했으렸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군인으로서 부역에 동원된 것만도 억울한데 지치고 허기진 몸으로 힘들게 돌을 운반해가면 내 놈은 그 돌을 일일이 저울에 달아서 받았어. 세상이 바뀌면 맨 먼저 내 놈을 처단하려고 벼르고 별났느니라. 자, 너 내 칼을 받아라. 살려줘! 고려사에서는 그 군졸이 진윤승을 죽이고서 그의 품에다 커다란 돌을 안겨놓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군인들은 그 여격에 동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가에서 성을 쌓는다거나 뭐 정자를 짓는다거나 이런 데 동원되지 않는데, 군대라는 이 조직이 그런 걸 움직이기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려의 군인은 국가로부터 보험그룹을 받은 관리와 같은 존재인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격에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은 이제 또 고려에서 이제 군인들하고 무신하고는 같이 왕을 시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급 무신들도 자기들이 난을 일으키면 일반 군인들이 난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걸 압니다. 바로 이런 하급 군사들이 1170년의 반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무신의 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신 정권이 들어선 당시의 세상은 아무 거칠 것이 없는 그들의 세상이었던 셈이죠.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올라 있습니다. 김광영이라는 장군이 길을 가다가 하급 군인인 한 기두를 만났다. 그런데 그 기두는 손을 들어서 예를 표하고 지나가려 하였다. 안녕하시오, 장군. 내 이놈! 네 눈에는 이 장군 복장이 안 보이더냐? 그래서 이렇게 예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언제부터 네 놈들이 장군을 보고 그따위로 인사를 했느냐? 명하라! 저놈을 잡아다가 가구에 가두어라! 여기서 가구란 일종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별을 단 장성이 거리에서 하사관을 만났는데 제대로 경례를 안 하고 거만하게 구니까 영창에 가두었다. 이런 내용쯤 되겠죠. 그랬는데 그 기두와 어울려 다니던 한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마음대로 기두를 감옥에서 꺼낸 다음 장군 김광영의 집으로 몰려가서 고함을 치면서 세간을 마구 부수었다. 내 이놈들! 썩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 김광영은 창을 뽑아들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 그러자 그들의 노기는 더욱 충천하였다. 저 장군인지 뭔지 아는 자의 집을 모조리 때려부숴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려의 최고의 그 무신들의 합의기구가 중방이란 곳이 있는데, 중방이 그 상장군, 대장군들의 합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상장군, 대장군들이 합의해서 뭔 명령을 내려도 그 밑에 장군들이 안 들어버립니다. 장군들이 뭔 명령을 내려도 그 밑에 뭐 중랑장, 낭장들이 안 들어버린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이 사람들의 무신난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무신난은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그랬는데, 그런 변화가 왜 초래됐을까? 무신들의 정치적 쿠데타였다고만 강조를 하면 이게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인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해서 무신난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신분이 낮은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무신의 난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무신 정권의 상충부에서도 이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통제하기는커녕 무신난의 주역들 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고 같은 경우 모든 일을 창칼로 해결하러 들었습니다. 앞에서 김당택 교수가 고려시대 중방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남인국 교수는 이 당시의 중방의 역할은 가령 5.16 쿠데타 직후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80년 신군부 정권하에 국보위 같은 구실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쿠데타나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으켰을 때는 군사평의회 어떤 그런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무신난이 일어나고 최충원 집권되는 명종 26년 동안에는 거의 전국을, 비록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이고,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 이런 순서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반들의 합좌기구였던 중방을 통한 그 권력 행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정중부전을 보면 중방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모든 무관이 중방에 회합하였는데 하루는 문관으로서 아직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중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고가 말했다. 우리가 애당초 누구 때문에 들고 일어났습니까? 다 저 문관놈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문관놈들을 모두 부른 김에 놈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지금
뭐라 했는가? 문관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이 나라 종사를 이끌어가자는 것인가? 그런 말은 다시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될 것이야. 정중부가 나서서 간신히 이고를 제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고와 이의방이 실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당시의 세력 판도에서 정중부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상징적으로 본다면은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장도영의 신분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의 그 난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외적으로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옹립된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운신의 폭도 좀 좁았을 거고, 오히려 난을 일으키고 나서 초기에 정계를 짠다든가 권력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난을 주도한 집단 중심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정중부는 이고나 이의방에게 좀 밀리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고 이의방은 좀 더 강경 노선을, 그리고 또 강경한 입장이어야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면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당택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무신의 난에 참여한 인물들 중 어떤 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강경파였으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적 소극적인 관망의 자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화규, 문장필 등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에다 벼슬이 높은 무신들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변혁에 의하지 않고도 무신으로서의 특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그들이 현재의 지위마저 무너뜨릴 위험을 아는 채 적극적으로 난에 가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이의방, 이고 등을 비롯한 낮은 직위의 무신들은 대체로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적 굴레를 벗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이후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유민, 자기 아버지가 소금 장사가,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습니다. 또 무슨 성린이 창고 옆에서 쌀 주워 먹고 살았다. 뭐 조원정이 자기 할머니가 기생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무신난이 일어나니까 대단히 적극적.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현재 불우한 처지를 개선해 보려는 의미로 무신난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유민 같은 인물은 무신난으로 인해서 2계급이 상승했는데 왜 그랬냐?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신들, 정중부나 우화규 같은 사람들이 무신난을 외면하고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일반 군인들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대단히 무신난에 적극적. 이들의 참여에 의해서 무신난이 성공했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의방이나 이고, 정중부 등이 이들을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무신난을 주도했던 세력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그들끼리 사육전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먼저 그들 내부에서 반역을 획책한 인물은 무신난의 중심 인물인 이고였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데 밤낮을 구별할 필요가 뭐에 있느냐?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자, 무엇들 하느냐? 풍악을 울려라. 이고가 반역할 뜻이 있어서 몰래 불량배 및 법운사의 승려 수해, 그리고 개국사의 승려 현서 등과 교분을 맺고 밤낮으로 연회를 벌여 술을 마셨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두는 게 좋을 것이야. 만일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큰일이 성공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두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이고는 드디어 지방 주연에 보내는 임금의 조서를 스스로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자, 나는 여정궁에서 열리는 태자의 대관식에 참석할 것이니라. 말고기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으니 부하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겠느냐? 예, 대장군. 부하들에게 칼을 품고 대관식에 잠입하게 하여 기회를 엿보아 거사를 감행할 것이옵니다. 좋다. 나는 먼저 갈 것이니 차차
거칠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야. 예, 대장군. 그런데 교의 김대용의 아들이 이고의 사령이었던 바 그 음모를 듣고서 김대용에게 사실을 고하였고 김대용은 내시 장군 채원과 친했으므로 드디어 그에게 말하였다. 이의방은 평소에 이고가 자신을 억압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채원에게 말하였다. 채원 장군, 어제의 동지였던 이고가 우리를 배반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으니 마땅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의방은 채원과 함께 국문 밖에서 이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철퇴로 때려 죽이고 순건군을 풀어서 이고의 모친과 그를 따르는 도당을 모두 잡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의방과 함께 무신난을 주도했던 이고는 결국 정변을 함께 도모했던 이의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김당택 교수의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최고의 권력자가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최충원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제일 먼저 곧바로 자기 동생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쿠데타를 먼저 하자는 사람은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부터 죽이니까 그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인지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고나 이의방이나 똑같이 신분도 비슷했던 것 같고 계급도 같은데 하여튼 그 둘이 합심을 해서 무신난을 일으켰는데 바로 직후에 이고가 이의방한테 제거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인국 교수는 이의방보다 이고가 더 권력 독점을 위한 욕망이 과했을 것이고 또한 문신들을 모두 죽이자고 선동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방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집단으로부터 제거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까지는 그렇다더라도 권력을 장악한 입장에서는 민심 수습이라든가 좀 더 온건한 노선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살육이 이어진다는 자체는 뜻을 얻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살육전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기록에는 나타나질 않지만은 무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또 다수 화를 당하는 입장이라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갈등이 충분히 상정될 수 있겠죠. 이방보다는 이고가 보다 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들의 권력 다툼은 이후로도 물고 물리는 등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의방으로서는 채원의 손을 빌려서 무신난의 동지이자 무신 정권을 함께 이끌고 가던 라이벌 이고를 제거했던 것인데, 무엇이라? 채원이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이냐? 채원을 살려두었다간 우리 모두가 공멸할 것이야. 지금 당장 군사를 움직여서 채원과 그가 거느린 무례배들을 소탕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자, 출동하라! 이렇게 해서 이의방을 도와 이고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채원은 이번엔 이의방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이고가 제거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노선이 조금 변경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채원은 오히려 좀 더 또다시 새로운 이제 자기 자신의 권력 요기를 할까 그런 면들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죠. 분명히 채원과 관련된 기록상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방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고를 제거했다가 그 자신이 또다시 조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아마 여타 무신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에게 제거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로 떨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고나 채원이 문신들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주장하여 강경 분위기를 조장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이의방이 그들을 연속으로 제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무신난 주도 세력 내부에서 물고 물리고 했던 역학관계를 설명해 줄 근거 사료가 없는 마당에 그 역시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고려 조정의 세력 판도는 이의방 쪽으로 저울추가 급격하게 기울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후의 고려 조정을 이의방 정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금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 고려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정 10년 10월에 고려에 생일사를 보냈다. 생일사란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사신을 일컫습니다. 대정 10년 10월이면 1170년 10월에 해당하니까 고려에서 무신의 난이 일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나라에서 보낸 생일사란 곧 왕위에서 쫓겨나 거제현에 유배되어 있는 의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 되겠죠. 우리는 금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고려에 가는 생일사다. 우리는 고려의 국경 수비대인데 너희 나라의 사절단을 통과시킬 수 없다. 뭐라? 너희 나라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절단인데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다니 무례하구나. 유감스럽지만 너희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을 우리 고려의 대왕폐하께서는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물러나셨다. 너희들이 가봤자 헛걸음이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너희 나라에 가서 그리 전하도록 하라. 고려와 금나라의 국경에서 이런 티격태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신난이 일어날 그 당시 시점은 금나라로 따져서는 세종연간이 되는데, 세종연간은 송과의 전쟁 관계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려 인종연간에 맺어진 그 여원 간의 관계가 이 시점까지도 충분히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왕위의 교체라든가에 대해서 금나라에 먼저 사신을 파견해서 왕위 변동 사항을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또 더군다나 쫓겨난 임금의 생일사가 온다는 것을 고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고.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고려 조정에서는 금나라 황제에게 보낼 의종의 표문을 작성합니다. 간추려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래된 질환으로 몸이 허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정신이 혼미하고 기력이 쇠잔하여 아무리 용한 의술과 좋은 약으로도 자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 골수에 든 병이라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내가 보건대 나의 아우 왕호는 충직하고 순한 덕이 있고 화목하고 공손한 마음은 자나깨나 변함이 없으니 일국의 중책을 맡을 만하기에 나의 아우 왕호에게 임시로 군국 사무를 맡게 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금나라 황제인 당신에게 알리노니 양해하기 바란다. 물론 의종이 직접 쓴 표문이 아니라 마치 의종이 쓴 것처럼 고려 조정에서 꾸며 쓴 국서입니다. 골수에 병이 들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고 아들이 하나 있으나 여러모로 인격이 모자라니 왕위를 물려주기 어렵다. 반면에 동생 왕호는 충직하고 지혜롭고 덕이 높아서 그에게 정사를 맡기려 한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거제도로 유배되어 있는 의종이 그 표문을 보았다면 억울해서 땅을 칠 노릇이었겠죠. 거기에 더해서 새로 즉위한 임금, 즉 명종이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또 한 장의 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나의 형인 국왕은 신병에 걸린 지 여러 해가 돼도 온갖 의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병이 점점 깊어져서 넘어질까 두려운지라. 얼마 전에 중책을 내려놓고 나머지 인생을 한가하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명종 자신은 왕위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피할 도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권 이양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에 금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려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김당택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숙종 예종 때 그 고려가 정벌한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인데, 금나라는 곧 그 거란이 요를 세워서 북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요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송도 쳐서 송의 그 두 황제를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은 어쨌든 이제 금한테 져가지고 저 그 남쪽으로 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려는 예종 때 이제 윤관이가 그 여진정벌 해서 뭐 구성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만, 불과 한 10년 후에 여진은 통일을 해갖고 금을 세우고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종 때 들어서는 완전히 고려가 그 신하를 칭합니다. 금나라 요구를 받아들여서. 따라서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인 금나라로부터 명종의 왕위를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무신의 난으로 새로 들어선 정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려 조정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금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속국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국제 질서상 그런 식의 외교적인 의례와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인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조선 왕조 때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고명을 받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외교 활동을 전개했는 양상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5.16을 일으켰던 주체 세력들이 미국에 날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정권의 혹은 그 권력 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왕 폐하, 금나라 황제가 보내온 국서이옵니다. 그래, 뭐라고 하였소? 황성하오나 대왕 폐하께 보내온 국서가 아니라 거제현에 유배돼 계시는 금나라 황제 세종은 새로 왕위에 오른 명종은 아예 무시하고서 보위에서 쫓겨난 의종을 수신인으로 해 두 차례나 조서를 보냅니다. 당신이 2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우리 금나라와 설린 관계를 굳게 맺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당신의 병환이 오래 지속되어 왕위가 오랫동안 비어있게 될 것이 염려되어서 당신의 아우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고자 했다고 들었으나 그 설명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사신을 보내어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 의종의 이름으로 보낸 국서가 사실인지를 조사해보겠다는 태세입니다. 금나라 임금은 1171년 7월에 또 한 통의 조서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고려 조정에서 보낸 서찰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표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당신이 병세가 위중함을 알리고 맏아들은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서 동복아우에게 왕위를 양려하려 한다 했으나 이 조치가 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므로 우리 금나라 사신편에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바란다. 그런데 금사 고려전을 보면 금나라에서는 고려의 의종이 실제로 질병을 앓아서 동생에게 신사적으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에 보낸 우리 금나라의 사신이 정작 왕현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조서를 그의 동생 왕후에게 주고 왔으니 경들은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책봉하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왕후가 간절하게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에 의해 왕위가 교체된 고려의 약점을 최대한 외교 문제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1172년, 그러니까 명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12월에 명종을 정식으로 책봉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 사신 한 사람의 외교력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외교관의 이름은 유은규였습니다. 유은규는 금나라로 출발할 때 이전 임금인 의종명의로 된 표문과 새로 임금 자리에 오른 명종의 표문을 함께 가지고 들어갔던 것인데요. 표문에 적었다시피 이전에 우리 대왕폐하께서는 장구한 질병으로 정사를 보기 힘들어 동보가우에게 임시로 국정을 대신하게 한 것이옵니다. 그런 소리 말라! 그대의 나라가 비록 작지만 임금과 신하의 도의, 그리고 형과 아우의 차례는 알터인데 어째서 형의 왕위를 동생이 찬탈하고도 거짓말로써 상국을 속이려 드는 것인가? 그러나 유은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전의 왕이 불행하게도 병이 심하고 그 아들도 불민한 까닭에 부왕의 유언을 지켜 왕위를 아우에게 물려준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어찌 폐하를 기만한다 하시옵니까? 황제 폐하, 저 고려 사신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옵니다. 필시 왕후가 형의 자리를 찬탈하여 놓고 거짓말로 황제 폐하께 보고한 것이니 어찌 참을 수 있겠사옵니까? 좋다. 과인이 이전의 임금에게 보내는 국서를 써줄 것이니 그대는 고려로 돌아가서 이것을 전하라. 황제 폐하, 어찌하여 현재 왕위에 계시는 우리 고려 국왕의 국서에는 회답을 안 주시는 것이옵니까? 나라의 사신이란 타국에 가서 임금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 끝내 현재 우리 임금님의 국서에 대한 회답을 안 주시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겠사옵니다. 유은규는 이어 단식을 하면서 의관을 차리고 뜰에 서서 대궐을 향한 채 꿈쩍도 않고 사흘 동안이나 금나라 임금의 회답을 기다렸다. 접대하는 관리가 그런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으므로 금나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 식사를 권하였으나 그래도 먹지 않았다. 수행원이 밤중에 남몰래 미음을 가지고 와서 권하였다. 그러나 유은규는 너도 사람일진데 어찌하여 이런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으며 입에 대지 않았다. 단식한 지 닷새가 되어 얼굴은 마르고 숨이 끊어질 듯하여 자주 쓰러졌으므로 금나라 임금이 그의 충성심을 불쌍하게 여겨 타일렀다. 그대의 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나 그대 같은 신하를 두었으니 과인도 이제 문책하려던 문제는 그만두기로 하고 장차 국서를 써서 승인해 줄 것이니 이제 그만 음식을 먹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배려는 고맙사오나 소인이 회답 국서를 받지 못하오면 어찌 식사를 하겠사옵니까? 국서를 받는 데까지 이렇게 연명하겠사옵니다. 이래째가 되어서야 금나라 임금이 더욱 불쌍히 여겨서 회답 국사와 함께 어찬과 비단 등을 후하게 해주고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온 뒤에 그 공으로 군기감 겸 태자 중사신으로 등용되었다. 그 뒤부터 금나라에서 사신이 고려에 올 때마다 반드시 유은규의 안부를 물었다. 이 유은규가 바로 고려의 개국공신 유금필의 후손입니다. 유은규는 유금필의 후예고, 당시 이제 그 집안으로 보면은 뭐 유원규라든가 유자량이라는 인물도 있고,
물론 이제 성향상으로 보면 좀 이제 친무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가로부터 외교적인 어떤 책무를 부여받은 입장에서는 고명을 받아와야 되겠죠. 왕위 교체를 인정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책봉 조서를 받든지 성서표를 받아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명종의 그 왕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고 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조정의 권력이 이의방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종 3년째 되던 해, 왕의 딸을 궁주로 봉하는 행사가 있었고 근신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연을 하느라 밤이 늦도록 연회가 파지 않았는데, 기생들은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술을 한 잔씩 받으라. 마시지 못하는 계집들은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 나리도 우리 술 한 잔씩을 다 받아서 드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마시다 뿌리겠느냐? 말술이라도 좋을 것이니라. 야, 내가 춤을 출 것이니 북장 나를 울리거라. 고려사 열전편 이의방전을 보면 이의방이 기녀들을 데리고 궁궐의 중방으로 들어가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술 마시며 북치고 떠드는 소리가 임금의 내전까지 시끄럽게 들렸으나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의방이 임금 앞에서 무리하게 행동했다는 내용의 이런 기사를 나라의 역사책에다 일삼아서 왜 올려놨을까요?